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의 주간 실업 지표가 개선됐음에도 혼조 마감했습니다. 앞으로 기업 경기가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3만 9천 건으로 5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 휴대전화에 대한 미국 내 판매 금지 명령의 원심을 파기하고 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사흘 동안 진행된 제13회 세계지식포럼이 역대 최대 규모의 관람객이 모이며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웅진올릭스 법정관리인의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의 측근인 신광수 사장으로 결정됐습니다. 채권단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채권단과의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용 증가 여파로 지난 3분기 전 세계 개인용 컴퓨터 출하량이 8.6% 감소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여보세요.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좋으시죠? 근데 어제 우리 주식시장은 1930선에서 출렁였던 것 같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와 옵션 만기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더욱 위축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에 부는 퍼펙트 스톰, 우리 경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2부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살펴봅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장중 내내 소폭 올랐다 내렸다 등락을 거듭하더니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장 전에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예상외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전주보다 3만 건 감소해서 33만 9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내 2008년 2월 이후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인데요. 이처럼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였다는 소식, 증시를 끌어올릴 만도 한데 뉴욕 증시는 보합세로 마감지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0.14%, 18포인트 내려가면서 13,326을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지수 약보합세로 3,049선, S&P 500 지수 강보합세로 1,432선에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스페인의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약세로 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반등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4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인데요. 미국의 고용지표가 개선된 점이 유럽 증시를 상승세로 이끌었습니다. 또 이탈리아 국채가 성공적으로 발행된 것도 증시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는 재정 위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기는 했지만 37억 5천만 유로의 3년물 국채를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고 이는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유럽 증시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1% 가까이 오르면서 5,829선을 기록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1% 조금 넘게 오르면서 7,281, 프랑스 까크 지수 역시 상승폭이 꽤 컸습니다. 1.42%, 47포인트 급등하면서 3,413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약세 분위기를 이어갔는데요. 개장 전부터 스페인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전해졌고 글로벌 경기 둔화가 기업 실적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불안감이 아시아 증시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간밤에 미국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한 것도 아시아 증시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들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58%, 49포인트 빠지면서 8,546을 나타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0.81% 역시 하락하면서 2,100선에서 마감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항생지수는 반면에 소폭 오른 모습입니다. 0.38%, 79포인트 오르면서 29,900선에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머니국의 김유경 기자 전화 연결해서요. 글로벌 마감 시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경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네, 요즘 증시 정말 눈치 보기 장세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거래는 활발한데 특정 방향성이 없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그랬는데요. 다우존스, 나스닥 등은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다 소폭 마감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S&P 500은 소폭 올랐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10월 첫째 주에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가 33만 9천 건으로 전주보다 3만 건 감소했다는 소식에 상승 출발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 연준이 양적 완화 같은 부양책을 쓰면서 항상 강조했던 것이 고용, 실업 지표인데요.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에도 시장이 다소 좀 미진하게 반응했습니다. 뉴욕 증시보다 빨리 시작한 유럽 증시도 미국의 실업 지표가 호전됐다는 소식에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며 장을 마감한 것과는 좀 대조적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변화가 추세적인 것인지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 조치가 아직 실효를 못 내고 있고 오늘 발표된 미국의 수출 물가, 수입 물가 2개월 연속 모두 올랐습니다. 기업의 경영 환경이 모두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도 8월에 442억 달러나 되면서 2개월 연속 늘었다는 점은 기업들에게 부담입니다. 미국의 고용률 수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업률 방향성은 일단 좋아졌다지만 미국의 실업률은 지금 7.8%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올해 실업률 전망치의 3.3%의 2배가 좀 넘습니다. 추가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보다는 실업률 자체가 높다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유가도 다소 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유가는 돈의 흐름보다는 요즘에 국제적 정치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인데요. 국제 유가는 터키와 시리아 간의 갈등이 골이 짚어지면서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93센트 올랐고요. 브렌트유도 1.42달러 올랐습니다. 오늘 러시아발 시리아행 여객기에 무기가 실려있다는 첩보를 받은 터키 정부가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키고 화물을 압수했는데요. 터키는 이 여객기에 군사장비와 탄약이 실려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제 러시아가 강력히 항의했고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5일로 예정됐던 터키 방문을 연기했습니다. 세계적인 산유국인 러시아도 터키 시리아 갈등에 끼게 되면서 유가 흐름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금 가격 역시 상승일로입니다. 금 선물 가격은 달러 가치 하락으로 온스당 5.50달러 올라서 1770.60달러로 거래를 끝냈습니다. 일단 미 달러와의 기조적 약세로 금 메리트가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오늘도 단기적으로 고용 지표가 반영된 것 같고요. 팔라딘 선물 가격도 0.2% 강세를 보였고요. 플래티늄 값도 0.7% 뛰었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마감 시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3만 9천 건으로 5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미국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전주에 36만 9천 건보다 3만 건 감소한 수치입니다. 주간 신규 실업자 4주 평균치도 36만 4천 건으로 전주보다 1만 1천 건 줄어들어 미국의 고용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는 제13회 세계지식포럼에서 내년 글로벌 경제의 퍼펙트 스톰의 그림자가 엄습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루비니 교수는 유로존 붕괴와 미국 경제 불황 심화, 중국 경착륙 등 5개 불안 요인 중 하나라도 심화된다면 도미나 현상이 벌어져 세계 경제를 뒤흔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비니 교수는 최악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철저한 리더십과 올바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 휴대전화에 대한 미국 내 판매 금지 명령의 원심을 파기하고 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올해 2월 애플은 삼성전자가 8개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하며 원심 파기를 결정했습니다. 사흘 동안 진행된 제13회 세계지식포럼이 역대 최대 규모의 관광객이 몰리며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세계적 석학들의 열띤 토론 속에 위기 탈출의 빛이 보였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김유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여 명의 은사와 3,500명의 관람객들이 참석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13회 세계지식포럼. 올해 세계지식포럼은 지식과 아시아를 통한 글로벌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We continue to push the boundaries of knowledge because we know it can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또 위기의 파고를 뛰어넘기 위해선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도 In leading in Asia, first and foremost,
from our economic strength, not from our military strength. 미국과 유럽의 리더십 실종을 아시아가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Asia is one of few remaining regions of the world,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where entrepreneurship is still alive. 또 유로 지역 정상들을 초청해 이해관계를 풀어내고 세계적인 트렌드와 새 이슈를 발굴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비롯한 훌륭한 연사와 또 사상 최대의 참가자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 경제위기 해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는 점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위기 탈출의 키워드와 성장 담론의 단초는 제시됐습니다. 내년 세계 14회 세계지식 포럼은 새 의제로 세계 석학들을 서울로 다시 불러들입니다. M머니 김유경입니다. 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용 증가 여파로 지난 3분기 전 세계 개인용 컴퓨터 출하량이 8.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IDC는 올해 3분기 세계 PC 출하량이 8,780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IDC의 수석 연구원인 제이추는 이미 2분기에 힘든 상황을 겪은 PC 산업이 3분기 판매가 더 나빠졌다며 PC 판매가 심각한 침체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4분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올해 4분기 수출 전망 보고서에서 수출 선행지수가 127.2로 지난 분기보다 0.2포인트 하락해 수출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수출 선행지수는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와 수출 단가, 산업별 수출 전망 등을 종합해 수출 증감 정도를 예측하는 지표입니다. 웅진홀딩스 법정관리인의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의 최측근인 최신광수 사장으로 결정됐습니다. 공동관리인을 원했던 채권단은 크게 실망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유재준 기자입니다. 웅진홀딩스 법정관리인의 기존 대표이사인 신광수 사장이 선임됐습니다. 지금까지 채권단은 법정관리인이 제3자이거나 공동관리인이기를 법원에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관심은 웅진코웨이 매각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는 25일 채무자와 채권자 협의회, 매수인이 모여 웅진코웨이 조기 매각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웅진코웨이 매각 등 채권단과 웅진그룹 간의 심도 있는 논의 합의 후 12월 27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될 계획입니다. 일단 채권단 조사 끝나고 채권단 감독하고 협의를 해서 법원이 승인해주면 되는 채권단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법원에 제출을 할 수가 없어요. 채권단은 법정관리인이 된 신광수 사장이 윤석금 회장의 가장 측근이기 때문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윤석금 회장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채권단은 일단 법정이 제시한 구조조정 임원 제도로 한시름 놨다는 입장입니다. 이 제도는 회생계획안 등 채권단이 웅진홀딩스의 임원 자격으로 참여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정 관리인이 이렇게 돼서 분위기가 많이 다운됐죠. 그나마 CRO 제도 때문에 조금 낫긴 하죠. 법정관리인이 된 신광수 사장이 채권단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윤석금 회장의 최측근인 만큼 채권단과 웅진그룹 간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M머니 유재준입니다. 네, 집중 관찰, 오늘의 종목 알아봅니다. 매 시간 릴레이로 종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보고 있죠. 오늘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오늘은 토로스증권의 박준현 차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기 25일 3분기 실적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요즘 글로벌 IT주들 하락의 영향을 아무래도 받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좀 주가가 좀 좋지가 않았는데요. 네. 삼성전기는 삼성그룹 계열의 전자부품 제조업체죠. 워낙에 다들 잘 아시는 종목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품목들이 그 기판 쪽입니다. HDI 기판과 그 플립칩 스케일 패키지라고 해서 이제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기판하고요.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PC에 들어가는 기판을 제조하고 있고요.
MLCC라고 해서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든지 또 카메라 모듈 등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는 상당히 견조한 실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3대 핵심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적층 세라믹 콘덴서와 FC 그 기판들이 거래선을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네. 어제 장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요? 예, 최근에 수급이 좀 좋지가 않은데요. 네. 기관이 4일 연속, 외국인이 3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아니 왜 주가가 빠지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스마트폰 산업이 그 성숙기에 좀 진입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예년에 비해서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우려한 차익 매물로 추정이 되고 있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IT 업종이 좀 재고 조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우려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뭐 다음 주에는 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요? 예, 일단은 오늘장도 좀 예상해 주시고요. 일단은 그런 분위기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일단 태블릿 PC 시장이 상당히 급속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태블릿 PC 신제품들이 4분기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FC, CSP 시장이 확대될 또 하나의 원천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한다면은 일단 카메라 모듈 사업 쪽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삼성전기는 모바일 부품사로서 경쟁력이 상당히 탁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관심은 가지고 계셔야 되지만 스마트폰 성장세가 둔화가 된다고 하는 부분은 새로운 어떤 서프라이즈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기는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감안한다면은 추가 조정을 보일 때는 비중 확대 전략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예. 2013년에도 성장세는 둔화가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좀 추가로 보인다면은 조금씩 저가 매수를 가져가신다면은 최소한 11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러스증권의 박준현 차장이었습니다. 집중 관찰 삼성전기에 대한 릴레이 분석은 오늘도 계속 이어집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시행해온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야에서 공통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수도권 과밀 혼잡과 난개발 등 그 역기능도 지금 만만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의 허와실, 이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요,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부동산학과의 김대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금자리 주택 정책이 무엇인지 먼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또 그 국민 임대주택도 있죠. 예, 그래서 예. 국민 임대주택과 좀 비교해서 보금자리 주택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보금자리 주택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국민 임대주택을 먼저 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저희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 임대주택,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이런 그 루머들이 떠오르겠는데요. 예. 국민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국민 임대주택 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국가 재정과 그다음에 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국가 지방단체, 공공단체에서 건설해서 저렴하게 장기 임대로 건설하는 그 아파트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그 국민 임대주택의 특징이라면은 장기 임대 그리고 저렴한 임대로 그리고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점이 국민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와 반대로 그 보금자리 주택은 2008년 9월 19일 날 그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불안 및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발표된 그 정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책은 국민 임대주택과는 조금 상반되게 중소형 분양주택의 그 분양이 있는데요. 이 분양주택과 그다음에 임대주택은 또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영구 임대, 그다음에 장기 전세, 그다음에 단기 임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국민 임대주택과 이제 비교해서 보금자리 주택 정책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먼저 보금자리 주택 정책을 좀 살펴보기 이전에 국민 임대주택 예. 정책은 어떻게 효과를 좀 시장에서 만들어냈는지요?
그래서 국민임대주택은 그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죠. 예. 특히 그 요즘처럼 그 전세 가격이 얼마 정도가 공급이 됐었나요? 그 공급 면적은 약 한 그 정확하게 제가 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가장 그 요즘처럼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 집이 없는 그 무주택 서민자들은 30년 동안 그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30년 동안 내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그 자금을 마련할 때까지 안정된 그 중고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임대주택 정책은 나름대로 시장에서 효과를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그 좀 서민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이제 마련된 보금자리 주택 정책. 예. 뭐 사실 그 실효성에도 문제가 많고 역작용에도 요즘 논란이 많은데 부작용 논란 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지 지금 원인을 좀 살펴봐 주시죠. 예, 그동안에 그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그 공급 정책은 그 두 가지로 구분됐거든요. 예. 임대주택은 그 공공에서 국가에서 재원을 받아서 공공으로 공급을 했었고, 예. 그다음에 그 일반 분양되는 아파트는 민간 건설업자에서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양자의 그 구도가 깨지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그 발생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양 영역까지도 이제 공공에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공공에서 그 분양하다 보니까는 공급하다 보니까는 저렴한 게 그 첫째 목적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민간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분양이 미분양되는 그런 사태를 초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 그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그 장기 침체기에 들어가서 민간 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변 시세의 그 70~80%의 그 분양을 하다 보니까는 예. 약간의 그 투기 수요자들도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종의 뭐 보금자리 주택은 노또 주택이라는 그런 용어가 신조어가 생길 정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근데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그런 자격 조건이 있었을 텐데요. 예. 그런 것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되지 않아서 투기가 발생한 건죠. 예, 며칠 전에도 우리 그 신문에 보니까는 그 보금자리 주택에 조사를 했더니 뭐 외제 승용차가 절비하더라라는 그런 용어들이 그런 그 뉴스를까지 있었는데 원래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 보금자리 주택을 그 분양받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예. 첫째는 그 무주택 서민, 무주택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월 소득이 뭐 4천만 원 이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철저한 관리 감독에 대한 그 부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투기로 이어진 문제가 있었고 예. 주변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공공에서 주택을 분양하다 보니까 결국 민간 시장이 침체될 수밖에 없었다. 뭐 예.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그 사람들이 민간 주택을 분양받지 않음으로써 예. 전세 가격이 폭등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폭등했고 그다음에 또한 그 일반 분양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을 했었고 또 전세가가 치솟는 거는 어떤 그 분양주택을 보금자리 주택을 싸게 분양받기 위해서 대기 수요자들이죠. 대기 수요자들이 대기 늘어나면서 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않고 결국은 매매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전세는 폭등하고요. 예. 그런 또 문제가 있었네요. 자, 근데 또 지금 뭐 신문기사에 나오는 것이 보금자리를 지금처럼 보금자리 주택을 계속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 지금 사실은 이제 부실화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LH 예. 재정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뭐 심지어는 부채가 100조까지도 늘어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 좀 살펴봐 주시죠. 예, 그 며칠 전 그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그 모 의원의 그 자료에 가면은 예. 그 LH 공사의 그 부채가 심각할 정도이다. 예, 거기에 자료에 보면은 2010년도에 LH 공사의 부채가 14조 약 한 5천억 정도. 2010년도에 14조 정도요. 예, 그다음에 그래서 11.9%였던 것이 그 보금자리 주택 비중은 2011년 19조 7,500억. 올 상반기에는 21조 8,747억 원으로 16% 이상 그 빠르게 그 증가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 원인이 그러니까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면서 지금 빚어진 첫째적인 원인이 예. 그 과다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 예.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공공에서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 재원이 지금 문제일 것 같아요. 그 재원은 어떤 식으로 지금 조달되고 있는지요? 지금 뭐 LH의 부담이 돼서 부채가 100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부분도 사실 재원 마련이 힘들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을 좀 한번 짚어봐 주시죠. 그 재원 마련은 방금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국민주택기금이라든지 그 공공정책자금을 받아서 건설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그 분양이 아니고 일부는 임대주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그런 재원 마련에 대해서 많은 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재원 마련의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없으면서도 과도하게 주변 시세보다 싼 값으로 공공에서 주택을 분양하다 보니까
결국엔 또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뭐 앞으로 LH 부채 증가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는지요? 예, 물론 그 LH 공사에서도 그 많은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런 방대한 사업에 대한 가감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적인 것은 과다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추진이 부채 증가의 원인이라면은 약간 이것을 적정 물량에 공급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급 물량에 따르면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좀 파악하지 못했지만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해서 공공에서 분양하는 그 주택들이 또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된다. 지금 그 말씀하신 분야인데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뭐 그 일반 정부의 기능을 세종시로 옮기기도 하고 이게 지방 분권화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이게 역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지금 수도권의 과밀을 심화시킨다 하는 그러한 또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첫째적인 문제가 아파트를 공급하다 보면은 그 주 재료는 토지이죠. 예. 그 토지 문제가 없다 보니까는 가장 쉽게 공급할 수 있는 게 그동안 꽁꽁 묶어왔던 그린벨트를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개발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을 초래했고요. 예. 그로 인한 100만 호 공급이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까는 수도권 과밀 억제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SOC 개발이 부족했던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적인 그러니까 것은 도로나, 환경에 대한 거래라든지 예. 도로 여건이라든지 그런 이게 것을 미리 기반을 마련하지 않고 이제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또 문제가 야기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도시 환경 문제를 초래하게 된 원인이 되겠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보금자리 주택을 마련하면서 용지를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개발을 억제해왔던 그 그린벨트 지역에 이제 손을 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서 지금까지 어느 그린벨트 지역에서 주택이 좀 공급이 되었는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이 강남 쪽이죠. 우면지구라든지 세곡동이라든지 사실상 거기는 서울 수도권에 경기도와 서울의 경계 지점인 그린벨트였는데 거기를 훼손하게 돼가지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분양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반면에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인데 정작 분양 가격이 4억에서 5억 되다 보니까는 정말 무주택 서민들은 그냥 언감생심이랄까 이렇게 좀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참 그래서 이게 저도 사실 이 보금자리 주택 정책이 시행되면서 우리가 서민에 대해서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가 참 그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는 아까 말씀하신 국민 임대주택 정책을 조금 더 이제 손질해 가면서 조금 더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참 그런 것이 또 문제이군요. 그 외에는 또 어떤 문제점이 좀 산재 있을까요? 첫째적인 문제점은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민간 주택 사업을 굉장히 위축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도 지금 많은 자금난이 허덕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원인이 발생했습니다. 예. 또한 그로 따른 난개발이 초래했고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하는 그런 현상을 발생했습니다. 그로 따른 후세 대책으로 집값이 하락하게 됐거든요. 예. 집값이 하락해서 주택 시장이 혼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참 이런저런 보금자리 주택 문제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러면 보금자리 주택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시는지요? 교수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꼭 실패하는 정책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은 지금까지 시행된 내용을 보면은 실패했던 원인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보금자리 주택 정책이 만들어낸 긍정적인 효과 사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면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봐 주시죠. 네, 긍정적인 효과는 말 그대로 무주택 서민에게 싸게 공급할 수 했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은 그게 바로 인근의 아파트와 가격이 심화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해서 다른 가격을 끌어내리는 현상, 그다음에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현상.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았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보금자리 주택 정책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그 역기능, 부작용이 너무 심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긍정적인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 정책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될죠? 첫째는 그 말 그대로 서민을 위한 주택이라면은 이걸 분양보다는 그 임대로 나가야 될 확률, 전체 다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그 분양대금 걱정 없이 은행의 이자 걱정 없이 주거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그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서민들을 위한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소유보다는 임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의견도 많이 있는데 결국 이 보금자리 주택 정책도 결국에는 분양보다는 임대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요즘 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한마디면은 요즘에 부동산 참 많이 힘든데요. 하반기 부동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그동안 그 수도권의 그 공급량은 줄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마 지금이 이 바닥으로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는 이 저점 시점을 벗어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에 저점을 찍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죠? 크게 상승을 하지 않지만은 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그 정책이라든지 새로운 경제 정책이 발표되면은 예. 조금은 그 좋아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부동산학과의 김재필 교수 모시고요. 최근 많이 문제되고 있죠. 보금자리 주택 정책의 문제점 살펴보면서 또 보금자리 주택 정책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 같이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이런 시간 출연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요즘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 요즘 많이 뜨고 있죠. 노래 제목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강남 스타일 하면 유행의 첨단, 트렌드 리더를 대변하는 말로 통용되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요, 이러한 패션 1번가를 주도하는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20살에 이름 없는 헤어 디자이너 보조로 시작을 하셨지만 이제는 미용업계를 리드하는 대표주자가 됐습니다. 라뷰티코아네요. 라뷰티코아 김현태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여러 초대석에 손님들을 모셨는데 지금까지 나오신 분들하고는 굉장히 스타일이 좀 틀리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표현하고자 했던 그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좀 딴 때보다 좀 신경을 썼습니다. 예. 일단 제가 이 아티스트다 보니까 예. 이 저의 상징이 이 가위를 그 액세서리 삼아서 일단 수트를 한번 입고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제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예능 프로그램 사회자인지 알았어요. 처음에부터.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예. 미용업계 1번지 서울 청담동가에서 이제 손꼽히는 디자이너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올해로 미용업계에 입문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정말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는데요. 벌써 예. 22년이 지나갔네요. 22년이요. 엊그저께 같은데, 엊그저께 입문한 것 같은데. 처음에 입문하게 된 그 계기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 미용실을 우연치 않게 근데 그 시절만 가다가 해도 남자로서 미용업계에 뛰어드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죠. 그렇죠. 집안 반대가 굉장히 심했죠. 예. 저랑 그 친한 사람들이 주로 반대를 주변 하더라고요. 지인들이 반대도 예. 무릅쓰고 이제 22년 전에 네. 업계에 뛰어드셨는데 그때 어떤 계기? 근데 처음에 이제 그 뷰티 살롱 앞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예. 쇼윈도의 안에 비치는 그 예. 헤어 드레서의 모습을 보고 강인한 그 충격을 받았어요. 이 블랙 팬츠와 그 흰 브라우스를 입고 또
또 이 고객님하고 이 상담하는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멋있어 보였고 예. 특히 이 작업을 하는 그 아티스트의 모습이 내가 나중에 꼭 저것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그 필을 받았죠. 쇼윈도에 비친 헤어 디자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동경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미용업계에 뛰어드셨는데 처음에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일단은 춥고 배고팠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시간이 얼마나 이어졌는지요? 그래도 좀 운이 좋게 한 1년 정도가 이제 춥고 배고프게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예. 처음에 우선 그 배고프다는 표현을 쓴 게 월급이 이제 9만 원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월 9만 원이요? 예, 예. 그러다 22년 보니까 물가를 고려를 해도 많이 낮은 수준이네요. 월세가 20만 원에 6만 원을 내는 그 방을 얻어서 제가 자취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만 원을 내고 3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거의 뭐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고프다는 표현을 했고 특히 겨울에 되게 추웠었어요. 그냥 연탄 살 돈이 없어서 이 전기장판 1인용 전기장판을 끼고 한겨울을 내보냈는데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초대 손님 뵈면은요,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시고 성공하신 분들은 약간 얼굴에 그늘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고생했던 시간들이 얼굴에 묻어나는데 전혀 얼굴에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세요. 굉장히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예, 제가 항상 이렇게 영화의 주인공처럼 예. 재밌게 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굉장히 표정이 굉장히 밝으십니다. 비교적 이제 빠르게 스타 디자이너 길로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타 디자이너로 올라설 수 있었던 또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스승의 가르침이 가장 저의 큰 원동력이 되었었고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연치 않게 그 90년 중반 당시 이 연예계 그 가장 핫 이슈였던 그 쌍두마차 탑스타 고소영 씨와 심은하 씨의 그 헤어스타일을 유행시키면서 두 분의 헤어를 세간의 이제 담당하셨고요.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두 분은 어떠신가요? 두 분은 같이 일하시면서 느끼신 두 분에 최고의 대한 배우시죠. 뭐 네. 처음 막 저를 인간적으로는요? 인간적으로도 예. 친해질 수밖에 없었던 게 뭐 화장도 안 한 상태에서 또 머리도 안 한 상태에서 최초로 이제 저를 이제 만나고 예. 그다음에 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 새벽 일찍. 예.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이제 서로 마음을 튼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들로 되는 거죠. 친해지죠. 네, 지금도 친하십니까? 지금도 뭐 연락하고 간혹 연락하시고요. 예, 잘 나가는 이제 스타 디자이너로 또 머무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영역을 디자이너로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가로 변신을 하셨어요. 디자이너와 사업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스타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하고 또 억대 연봉자로서 일단 그 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뭐 하루하루가 즐겁고 재미있기만 했었는데 6만 원으로 아까 시작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예. 이제 스타 반열에 오르시고는 수입이 얼마나 되셨나요?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억대 연봉자가 됐습니다. 예. 5년 만에. 5년 만에요. 네네. 예, 그럼 그래서 굉장히 소질이 있으셨군요. 네, 열심히 했죠. 예. 일단 경영을 한다는 거는 정말 그 오너의 외로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외로움을 느끼면서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만에 스타 헤어 디자이너가 되셨고 연봉이 억대에 이르는 그런 스타 디자이너가 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샵을 만드시면서 어떤 사업을 또 좀 진행을 하셨는지요? 우선 제가 그 아티스트 생활하면서 느낀 고객님들의 니즈 또는 저만의 아이디어를 접목시킨 그 신문화 공간, 그 뷰티 살롱을 오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강남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그런 뷰티 살롱을 이제 오픈했었죠. 그전에는 단지 이제 미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휴식 공간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가미한 그런 샵을 오픈을 하셨나요? 우선적으로 오감 만족을 할 수 있는 원스톱 뷰티 살롱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오감 만족을 한다는 것을 이런 그냥 협소한 공간이나 그냥 그 정해진 툴에 의한 그런 서비스를 하는 미용실이 아닌 이렇게 좀 보고 듣고 느끼고 뭔가 스타일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문화 공간을 저희가 런칭해서 한 이슈가 됐었죠. 그런 영감은 어디서 얻으셨어요? 우선 제가 근무를 하면서 이런 느낀 거고요. 그리고 특히 해외에 나가면서 이제 많은 이렇게 충격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 플러스 한국에서의 그 아이디어 그리고 또 저만의 그 어떤 그 문화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그런 꿈을 꾸다 보니까 그게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그런 그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드시고 그것을 좀 더 이제 영역을 확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식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해 나가셨는지 그 부분을 조금 얘기해 주시죠. 우선적으로 이제 제 삶의 철학이 사람의 일생은 단 한순간의 여유마저 없거니와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낸다. 그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 저는 항상 제 자신과의 그 1등과의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속의 1등과. 그러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정말로 의미 있는 많은 일들이 결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업계 최초, 뭐 업계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다 보니까 라비티코아는 이제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이제 너무나 많이 방문해 주시다 보니까 저절로 매출 증대가 이루어졌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브랜치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해외 진출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우리나라의 그 뷰티 문화를 일단 미국 시장에다 좀 알리고자 그 해외 진출 사업을 시도했었었죠. 아, 그래서 뭐 어떤 성과를 좀 만들어 내셨는지요? 일단 우리나라의 어떤 뷰티 문화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까지는 좋았었는데요. 예, 예. 제가 처음으로 실패를 맛본 그 비즈니스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왜 실패를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우선적으로 의욕이 너무 앞섰던 것 같고요. 정확한 분석과 또 시장에 대한 현황을 좀 덜 알고 갔던 것 같아요. 충분히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의욕만 앞서서 이제 진출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에 뭘 하면 잘 됐었으니까 승승장구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의욕만 갖고 갔었는데 이런 그 현지의 뭐 법이라든지 뭐 이런 그 세법이라든지 노동법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리만 브라더스 뭐 이제 환율 뭐 이런 예. 것들이 다 한꺼번에 안 좋은 현상들로 이제 바뀌더라고요. 예, 그런 걸 제대로 좀 준비를 또 해외 진출 다시 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렇죠. 이제 그때의 실패를 이제 경험 삼아서 예. 이제 그 이번에는 좀 가까운 그 아시아 시장을 좀 아시아 시장이요. 공략을 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뭐 한류 붐을 좀 타고 하면은 조금 사업하시는데도 수월한 면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특히 한류로 인한 그 뷰티, K-스타일에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많죠. 그러다 화장, 보니까 미용, 예. 많은 현지 그 업계에서 러브콜들이 이제 쇄도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준비를 저희가 제대로 직접 하셔서. 투자가 아닌 예. 로열티 사업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아카데미나 예. 뷰티 살롱 비즈니스를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진짜 참 그 배고픈 시절 때 시작을 하셔가지고 22년 만에 이렇게 나름대로 큰 기업을 일구셨는데 노하우가 뭡니까? 아까 물론 이제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는 하셨고요. 네. 열심히 한다고만 해서 또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저는 스타 아티스트로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우선적으로 저의 그 경영 전략을 신문화 공간을 만들자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뷰티 살롱을 만들자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저의 경영 전략으로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거 갖고는 또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업계의 모든 사람들이 육체 노동을 하는 집단으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식 노동 집단으로 바뀌자는 취지하에 저희 라비티코아만의 그 어떤 슬로건과 그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슬로건은 고객 감동 스피드. 고객을 감동을 시키는데 최대한 빨리 시키자. 그런 슬로건 아래 이런 모든 행동 강령과 미션이 탄생했는데 지식 노동 집단이 되기 위해선 첫 번째로 그 조직력 강화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언어를 개발을 했습니다. 약 200여 가지의 그 전문 용어와 그 암호를 가지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고객들한테는 약간의 배려가 됐었고 또 나아가서는 저희들 조직력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고객님에 대한 어떤 감동 서비스가 좀 더 스피드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자, 최근에 와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고객 감동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네. 대표님께서도 근데 동감을 하실 텐데 사실 고객이 감동을 받고 고객이 만족을 하려면 먼저 종업원들이 감동을 받고 종업원들이 만족해야 고객 만족의 서비스를 저는 할 수 있다고 항상 믿는 사람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이 지식노동 집단의 어떤 슬로건을 걸고 그 첫 번째 그 미션을 완성을 하고 두 번째는 좀 더 고객님들한테 감동을 주고 또 자체 조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약 200여 가지의 교육 매뉴얼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계속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그 속에서는 약 100여 가지의 프로그램은 테크닉이었지만 100여 가지 프로그램은 인성과 미래 비전에 대한 그 교육을 해줌으로써 예. 동기부여를 갖고 또 어떻게 하면 자기가 미래에 어떤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나라는 그런 전략으로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좋은 결과들로 나타나더라고요. 대표님, 제가 이렇게 대표님의 지금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니까요. 저는 사실 이제 경영학을 전공하고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인데 경영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도 않으셨으면서 너무 그 경영학 원리들을 잘 이해하시고 그걸 직접 실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게 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 이 많은 그 실패와 경험을 이제 하면서 성공만 하신 건 아닐 테고요. 예. 부분 또 많은 어려움도 있으실 테고 실패도 하셨을 텐데 네.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던가요? 일단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결국 사람이네요. 그 예. 직업이고 예. 또 사람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비즈니스이기다 보니까 예.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웃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외로운 그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외로운 나날을 보낼 예. 때가 있습니다. 예.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앞으로 사업가로서의 포부라든가 뭐 개인적인 인생의 포부도 좋겠고요. 그럼 네.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적으로 지금 작년 대비 그 우리나라의 한국의 그 한류 때문에 예. 900만 명 올해는 뭐 1000만 명 이상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지금 뷰티 투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그때 약 1%에서 5%의 그 뷰티 투어 관광객들만 육지하면은 약 한 달에 10,000명에서 50,000명 가량의 그 방문객이 생기는데 예. 그 시장에 대한 그 업계의 변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선두주자로서 그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매뉴얼과 프로그램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님들한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K스타일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많은 그 시도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예.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라비티과가 되고 싶습니다. 예. 대표님 참 오늘 소중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더 좀 재밌게 얘기를 나눠볼 것 같은데요. 자, 오늘요 라비티코아의 김현태 대표 모시고요. 김현태 대표 오늘의 어떤 사업을 일궈낼 수 있던 성공담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출연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계획 모두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요즘 뭐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기업들이 감원이나 임금 삭감 같은 고육지책을 막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셀러리맨들의 고용에 지갑마저 위협하는 장기 불황의 고리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요. 뭐 좋은 때는 곧 오겠죠. 갑론을박의 대리보다는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요. 박희준의 여보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